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강화회담이 열립니다. 1919년 1월 18일에 회담이 열린 이래 5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베르사유 조약이 나와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이었는데 일본하고 이탈리아가 빠졌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윌슨의 14개조를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파리 강화회의가 처음부터 엉망진창 우당탕탕이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이 많죠. 설도 다르고 주장도 각기 다른데 분명히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1919년 파리 강화회의가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곤 하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일까요? 파리 강화회의를 1919년에 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교과서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은 윌슨의 14개조 정도 기억이 날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어요?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1월 18일에 파리에서 강화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한 것이 총 몇 개국이다? 이 정도는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2개국이다.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다? 순서대로 말고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연맹의 창립, 그리고 또 패배한 5개국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여러 가지 조약의 체결, 또 그 패배한 국가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오늘날의 터키, 오스만 제국과 독일 제국이 갖고 있던 그 식민지를 영국과 프랑스가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위임 통치할 것인가, 이 위임 통치령의 수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였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의제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치체제, 구조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쟁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대국, 그 국가를 아예 해체시켜버리자. 독일이 다시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의 여러 가지 징벌적 조치들을 하는 것이 주요 의제였죠. 그런데 이러한 징벌적인 조치를 마련해 놓고도 이제 불안한 것이죠. 독일이든 러시아든 언제든지 국력이 다시 회복이 되면 서유럽으로 공격을 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비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죠. 그게 뭐다? 완충지대를 만들자, 여기다가. 그래서 동유럽에 있던 영토들, 기존의 독일의 일부였던, 또 합스부르크 왕가의 일부였던, 또 러시아의 일부였던 여러 영토를 민족 단위로 묶어. 그래서 그것을 독립시키든 위임 통치령을 만들든 소위 자치체 비슷한 것을 거기다 깔아가지고 독일이 공격해 왔을 때 얘들이 먼저 선빵을 맞게 하자. 러시아가 공격해 왔을 때 이 동유럽에 있는 발칸 국가들이 선빵을 맞게 하자. 그래서 그 전에 독립적인 정치체가 아니었던 나라들을 여기다 이제 쫙 깔아놓는 거죠.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파리 강화 회의의 대의와 명분은 다시는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자, 원천적으로 전쟁을 봉쇄하자, 이것이었습니다. 1919년 1월 18일에 회담이 열린 이래 5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1919년 6월 28일에 베르사유 조약이 나와요. 베르사유 조약을 이해하실 때 이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지금 현재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 전쟁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돼. 그런데 왕가에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근대 국가가 완전히 성립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에 만약에 책임을 물으면 그 책임이 영국, 프랑스 자신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어떠한 존재를 하나의 독립된 정치체로 만들고,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로 여기서 규정을 해서 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물어서 배상금도 받아내고 여러 가지 징벌적 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자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독일에게 명확히 죄를 물었노라라고 정치적으로 어필도 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베르사유 조약을 나중에 이해하실 때 조금 편할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 베르사유 조약을 오늘 할 건 아니고 파리 강화회의를 계속 할 건데, 한 장의 사진이 분위기를 다 설명해 줄 때가 있죠. 이것이 파리 강화회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화려하고 고급스럽죠? 파리 강화회의의 주요국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이었는데 일본은 뭐 나중에 큰 역할을 못했죠.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왜 그런지. 이탈리아도 권한이 약화되다가 빠졌어요. 아, 우리 안 해 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가 빠졌어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으로
협상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이탈리아가 중간에 불만이 있어서 빠졌죠.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 누구랑 손잡아요? 독일하고 손잡아서 축축국이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범죄자들이 되잖아요. 이것도 좀 흥미롭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누가 주로 떠듭니까? 프랑스, 영국 두 나라의 총리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이들이 주로 핵심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역할을 했는데 150회 정도 만나서 주요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세부 결정들은 계속해서 나중에 가다가 1923년까지 계속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로잔 조약에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와 법적 지위에 관한 처분이 내려진 후에 파리 강화 회의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회의의 의제를 점검하고 이것을 풀어갈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제를 풀어갈 원칙 또 절차로 선택된 것이 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14개조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윌슨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관철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 민족 자결주의,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자결의 원칙인데 그게 5조입니다. 이 5조만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윌슨의 14개조 하나씩 짧게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1조는 뭐냐면 평화조약의 공개와 비밀 외교의 폐지. 평화를 지키겠노라고 다 같이 공개하자. 그리고 비밀스럽게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말자 이 얘기고, 두 번째 공해상에서의 자유,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영해 밖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통상무역의 공정한 자유, 뭐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군비 축소, 군비를 축소하자. 자국의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이자. 5조는요 말씀했던 자결의 원칙, 민족 자결의 원칙은 좀 너무 심한 해석이에요. 그냥 자결의 원칙인데 식민지와 약소국의 모든 요구가 공정하게 조정되어야 되고 동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6조 러시아 혁명 인정한다. 러시아도 우방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전부 다 우려의 눈길로 러시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도 동등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자, 왕따 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제7조가 벨기에의 주권 회복, 그 다음에 제8조가 뭐냐면 알자스 로렌. 이 알자스 로렌 지방 때문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계속 뚝딱뚝딱 하니까 알자스 로렌이 회복되어야 된다. 근데 결국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 거니까 프랑스에 주고 너네 저 프로이센 독일 이 알자스 로렌 이제 탐내지 마,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9조 이탈리아 국경의 민족 문제는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민족 자결주의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탈리아는 왕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탈리아가 처음에 참전했을 때만 해도 프랑스하고 영국이 뒤에서 이탈리아가 원하는 그 주변 땅 다 준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여러 가지 여건에서 못 주게 됐어. 그래서 국경의 민족 문제는 민족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10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어쨌든 이 전쟁에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전쟁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이제는 좀 해체시켜야 될 것 같아. 얘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여러 민족들의 자결을 우리가 희망한다, 권장한다. 그 밑에 있는 여러 민족이 제 살 길을 가게 찾아주고 너네는 이제 그 거대한 권력을 좀 손에서 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제10조고 그 다음에 11조 이건 발칸입니다. 발칸의 민족적 독립을 보장한다. 이 발칸의 민족적 독립 구체적으로 누구냐?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것은 지금 윌슨 14개조 항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결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를 했으니까 발칸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이 못 오게 거기에 완충지대 만들고 러시아가 못 들어오게 발칸하고 동유럽 쪽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발칸을 지금 독립된 정치체로 각자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만들면 러시아 들어올 때 한번 거기서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12조 오스만 제국의 여러 민족들의 자결을 보장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권력을 이들을 해체시킴으로써 조금 힘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13조는 폴란드 국가의 재건을 요구한다. 폴란드를 국가로서 독립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폴란드를 주변국이 찢어먹고 내가 더 많이 먹네, 네가 덜 가져가네, 이러는 가운데 지금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러지 말고 다 손떼, 폴란드 이제부터 독립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14조는 뭐냐면 드디어 이게 나오는 것이죠. 국제적 연합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 사실은 윌슨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국제연맹 창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윌슨의 평생의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미괄식이죠. 본인이 원하는 그 핵심 주제가 맨 뒤에 나오는 이제 미괄식인 거예요. 근데 내용법은 어때요? 굉장히 원대한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폭망조짐을 보입니다.
시작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잡음과 마찰이 일어나요. 왜? 이 14개조 때문에 사실은 승전국인 협상국의 이권 다툼이 뻔히 예상이 되었었죠.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대의가 뭐예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야 되는데 다시 모아놨더니 또 전쟁처럼 싸우고 있어. 그들의 대의 명분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파리 강화 회의의 대의가 여러 가지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힘을 가진 국가가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체제와 규범을 갖추겠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약한 약소국가 식민지의 권리를 보장해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만들겠다. 이러한 고상한 가치들이 초장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의가 무너지면 결국 무엇이 부정되는 거예요? 파리 강화 회의를 시작할 때 원칙이자 기준이 된다고 그들 스스로 얘기했던 윌슨의 14개조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윌슨이 주장한 14개조 원칙은 파리 강화 회의의 기본 원칙으로 처음에 설정됐었지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윌슨의 주장이 아름답긴 하지만 유럽이 처한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줬던 것 뺏으면 제일 화내. 전쟁에 이겼는데 내 식민지를 이제 독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 당시의 국가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윌슨 14개조, 그 다음에 파리 강화 회의가 처음에 밝힌 대의 명분이 각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가지가 뻗어나오는데 이 포인트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의 명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리 강화 회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자신들에게 독립을 이루어 줄 것 같고 약소국이지만 강대국과 똑같이 이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겠구나.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꿈과 이상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민지로 굉장히 신음하던 그런 민족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약소국들. 이 사람들이 열강이 모여서 하는 그 파리 강화 회의로부터 굉장한 실망감을 얻죠. 그리고 눈을 돌리게 돼요. 아, 강대국이라는 것들은 지들밖에 모르는구나. 아, 자본주의라는 것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때 방금 말씀드린 그 소외된 국가, 이상주의 지도자들, 식민지 국가, 약소국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세계적인 혼란, 직접적으로는 독일 사회주의의 권력 장악, 일본 군국주의의 권력 장악, 이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국, 프랑스, 미국은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앞에서 추해지는 정치의 본질을 이 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물러서서 약소국들의 편을 들어줍시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식민지를 좀 십시일반 내놓읍시다. 이 얘기에 절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들만의 사정이 뭔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을 한 나라씩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영국이에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치 세계에서 영국이 갖고 있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영국 제국과 왕실의 유지 그리고 확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 보이는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프랑스의 안전보장이에요. 이게 말이죠. 당시에 영국은 오늘날처럼 독립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유럽의 여러 왕가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친족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자면 영국 자신을 그냥 내세우는 것보다 일단 프랑스의 안전이 보장되면 영국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올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프랑스의 안전 보장을 우선순위 1번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그 해당 시점에서 영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뭡니까? 독일의 그 육군이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공군은 사실은 직접적인 위험은 안 돼요. 독일의 함대. 이 당시에 영국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강한 힘은 뭡니까? 해상 제패권이잖아요. 이 해상 제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독일의 그 당시에 이제 하이시즈 플릿 해가지고 외양 함대라고 있었어요. 이 외양 함대를 해체하는 거. 독일 해군을 없애버리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영토 분쟁이 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게 경계선을 새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선을 새로 정하는데 오스만 제국하고 독일 제국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영국이 좀 많이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의 이 동맹 관계,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국제연맹 창설을 지원한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영국이 모든 것을 다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굉장히 매몰차게 제껴버리는 의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인종평등 제한입니다. 이거 사실은 어떤 그 술책, 술수, 꼼수를 가지고 일본이 제안한 것이었는데요. 이 인종평등 제한을 영국으로서는 제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국과 왕실의 유지, 확장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영연방을 이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 인종, 민족, 자결, 독립 이런 것에 대해서 영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됐어요. 그것이 물론 이루어야 될 인류 공통의 고결한 가치라는 것을 알지만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당시에 인종평등 제한을 받아들이면 당장 뭐가 문제가 생겨요? 영국이 인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인도와 영국이 동등하다고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통치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야 우리 우리 인도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 곤란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게 만든 게 호주입니다. 호주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백호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백호주의가 뭡니까? 호주 내에서 백인이 아닌 인종을 차별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호주 원주민, 이민 아시아인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를 호주가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그래 우리는 인종을 차별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호주인데 그게 백호주의인데 이 백호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종평등 제한을 영국이 받아들이면 우리 영연방에 안 들어가. 호주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호주하고 영연방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오케이 해버리면 호주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종평등 제한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쏙 빠져나가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은 더 곤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인종평등 제한해서 이제 자결하게 해주고 민족별로 자기 삶을 살게 해주자 그러면 당장 어떻게 돼요? 아일랜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종평등 제한에 영국은 처음에 찬성을 하는 척 했지만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죠. 나중에 이 인종평등 제한에 영국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미국, 포르투갈, 루마니아가 반대해요. 벨기에는 기권을 하고. 그래서 인종평등 제한이 부결됐구나. 그렇진 않죠. 다른 나라 표가 많잖아요.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중국, 그리스, 세르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얘들은 찬성을 해가지고 인종평등 제한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영국, 미국 등 인종평등, 자결의 원칙을 자기들의 입으로 스스로 내세웠던 이 두 나라가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했는데 이 안은 또 통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요 핵심 국가들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회의를 리드하는 국가의 권위가 처음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파리 강화회가 처음부터 엉망진창 우당탕탕이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요.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미국은 왜 인종평등 제한에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단순한데 답이 노예제. 미국 남부의회가 윌슨 대통령에게 압박을 넣은 거예요. 지금 인종평등 제한 너 오케이 하면 다음에 우리 너 안 밀어줘. 그러니까 결국은 윌슨 대통령도 인종평등 제한에 반대표를 던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정치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윌슨이 14개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도 이때 협상국이었잖아요. 처음에 경제적인 혹은 영토적인 이득을 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프랑스 강화 회의로부터 이탈합니다. 빠져요. 일본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요구했던 반의 반도 안 되는 영토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회의에서 싹 빠져버려요. 독일은 지금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게 왜 이렇게 됐지?